결정 방식을 이원화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기준에 있어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기업의 지불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와 건설에 집중된 협력을 반도체와 5G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정의선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45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기업과 주주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5G를 활용해 시공을 초월한 의료기술이 선을 보였습니다. 또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혁신 기술을 뽐냈는데요. 현지 특별 취재팀이 잠시 후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0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서 밝힌 초안과 같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네, 초안과 동일하게 결정 구조는 두 단계로 바뀝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먼저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얼마 사이에 결정할지 인상의 상한 폭이 정해집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가 제시한 상하한선 이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전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공익위원 선정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추천했는데 국회 또는 노사도 함께 추천하도록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사 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4명을, 정부에서 3명을 추천키로 했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대표는 반드시 포함토록 했습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때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 초안과 달라졌다고요? 초안에는 고용 수준, 노동 생산과 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냐 여부를 따지는 지불 능력을 추가해 고려키로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빼기로 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지 여부를 지표화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요. 대신 종전 고용 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선안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하나로 반영하는 안이 초안에 포함됐었는데 오늘 확정안에는 쏙 빠졌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윤점순 씨는 최근 매상은 주는데 종업원 인건비마저 올라 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하면 10,000원이 사실 실질적으로 넘거든요.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이른바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정 발표된 최종안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빠졌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지불 능력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자 지불 능력과 고용 두 가지 기준을 병합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문제는 노동계도 경영계도 새로운 기준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2, 3%대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 그러면 임금을 오히려 동결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기업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아 발생했다는 점과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정부가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확 바뀝니다. 관심사는 과연 최저임금이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더 오를지인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2단계로 나눠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더 오르는 건지 아니면 덜 오르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최저임금 상한 구간이 설정되면 인상되는데 좀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은 빠졌지만 경제 상황, 고용 영향 등은 추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최근 경기 둔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상 속도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단은 힘들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1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무려 30%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에다 주유 수당까지 더해지면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000원을 넘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불 능력 제외를 놓고는 재계가 반발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체계 개편이 일종의 임금 인상 속도 조절 차원이란 점에서 환영을 했고 특히 초안에서 기업의 경영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 재계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급 능력 기준이 빠졌고 최근 재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아차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측이 패소한 게 대표적인데요.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은 아마 제품 가격 인상이나 아니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도 물가나 고용에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거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좀 수그러들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계는 여전히 노동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이원화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재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한 데 대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일정을 보면 좀 빠듯해 보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3월 말에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을 하면 이 4월부터 7월까지 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 8월 5일 안으로 정부가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돼 왔는데요. 예. 하지만 올해는 법 개정, 제도 변경, 이 전문가 위촉, 그리고 심의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 최소 2달가량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한 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다소 늦추는 방안을 정부가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협력을 첨단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협력을 비석유 분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협력은 주로 에너지와 건설 등 분야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반도체와 5G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동반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제3국 공동 진출, 또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의 수주 소식도 들리네요. 네, SK건설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발주한 1조 원대 원유 비축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동안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서 공표를 미뤄왔는데요. 이 프로젝트 수주를 공식화하는 정유시설 계약협약서가 오늘 체결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안지현 SK건설 사장이 청와대 오찬에 함께 초청된 것도 이 같은 발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이 밖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경영 전면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현대차가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45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핵심은 앞으로 5년간 자동차 연구개발 부문 등에 4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5개년간 현대차의 투자액은 연간 평균 5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매년 9조 원가량으로 투자액을 늘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영업이익 목표도 밝혔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 이익률은 9%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수익성을 조기 회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투자금은 어떤 분야에 쓰일까요? 우선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에만 약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요.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등 기술에는 1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SUV와 고급차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신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힌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선임을 앞둔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시장 친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 최근 자동차 산업의 전환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사업 경쟁력과 영업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논란 끝에 탄생한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이 기존 직원과 신규 채용 직원들에게 각각 다른 취업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가 이달 초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와 복무 규율 등을 담고 있는 취업 규칙이 기존 직원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기존 취업 규칙의 급여는 급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신규 취업 규칙에서는 회사의 조정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상여도 회사의 재량권을 늘렸습니다. 징계 조항은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상사의 지시, 명령에 대한 이행을 해태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징계에 따라 해고가 가능토록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취업 규칙의 경우 개별 회사의 기본적인 인사 규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GM 노조는 해고가 쉬워지고 근로 조건이 낮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테고 더 나아가서 이런 미국식 체제를 기존 직원들한테까지 적용시키려는 사전 작업으로 한 지붕 두 개의 취업 규칙이 한국GM 노사 관계에 새로운 불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5G) 기술은 당장 우리 의료 기술을 한 단계 진화된 차원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기술과 달라지는 의료 환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뇌 상태를 멀리 떨어진 침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한 실시간 진료 시스템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협업 의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Doctor can look the strategy desk, the integrated devices, and to suggesting the surgery operation to the junior doctor. Then the operation level is more higher. 5G 기술로 더 많은 의료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명 구호 분야가 그런 예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응급상황 초기 대응 시간 역시 한층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 혹은 좀 안전한 방향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동시에 그 자동차로부터 가장 가까운 앰뷸런스를 저희가 위치 기반으로 선정을 해서 그 차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5G 세계는 단순히 편리함만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등 생활 전반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김한진입니다. 이번 MWC에선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때문인데요.
정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톱만한 렌즈를 눈에 갖다 댄 채 물건 바코드를 찍자 물건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렌즈 속 화면에 나타납니다. 안경을 쓰면 렌즈 속 작은 화면을 통해 지도, 그림, 음식 조리법 등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공개한 증강현실 렌즈입니다. 5G 시대는 결국엔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정보들은 대부분 시각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시대와 맞물려서 증강현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쿠, say hello. 리쿠. 국내 중소업체가 7년간 개발한 이 로봇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해 작동합니다.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소리를 인식하는 것은 딥러닝 베이스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율적으로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이 이곳에서 각광받다 보니 올해 MWC에 참가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수는 지난해보다 40곳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의 기술력을 보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각국에서 온 투자가들이 한국 스타트업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기술력만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이곳 MWC를 달구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정윤영입니다. 우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무기로 5G 기술력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기조연설을 한 황창규 KT 회장을 바르셀로나에서 우형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hat I present today is whole new concept of 5G as a platform. MWC 기조연설자로 나섰던 황창규 KT 회장은 5G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T는 5G를 위해서 4년 전에 이미 5G 선언을 했었고 또 2년 전에 상용화를 올해 3월 달에 하겠다고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상용화를 실현을 시켰고요. 5G에 대해서는 표준이 거의 KT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되면 우리 삶도 급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G가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서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완벽하게 통신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은 우리 5G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5G를 저희들이 만든 그 모든 기술과 서비스 표준에 의해서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70억 명에게 5G의 위대함을 다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어떤 기술자든 고객이든 정부든 KT가 지금 5G를 압도적으로 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황해 법칙을 만들어낸 반도체의 남자에서 이제는 미스터 5G로 불리는 황창규 KT 회장. 첨단 기술들이 5G가 활용되는 만큼 반도체를 넘어서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또 다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CNBC 우형준입니다.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8시 3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동 또 만찬을 시작합니다. 취재 기자를 먼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저녁 북한 대사관 방문 이후 하루 종일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정 없이 회담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회담을 앞두고 활동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회담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네, 김 위원장과 달리 수행원단은 움직임이 있었죠?
네, 북한 노동당 오수용 경제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리수용 외교담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 관리들은 오늘 오전 베트남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방문했고 오후엔 하이퐁 산업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하이퐁에서는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테스트 공장을 비롯해 휴대전화 기업들을 시찰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정상회담 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감안한 사전 답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응우엔 푸총 베트남 국가주석과 확대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의 경제적 번영을 언급했고 베트남은 북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응우엔 수원副총리와도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양국 간 무역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후 숙소로 돌아와 회담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시간쯤 뒤부터 첫 공식 일정인 만찬이 열립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만찬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시각 오후 8시 30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납니다. 만찬에 앞서 짧은 단독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지난 1차 회담 이후 260일 만에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약 20분간의 1대1 회동 이후 실무진이 배석한 3대3 만찬이 진행되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하고 북측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오늘 만찬은 미국 측의 표현대로 친교 만찬이어서 회담을 앞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찬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무거운 대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번 회담에 많은 것을 걸고 있는 만큼 내일 본 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은 예상됩니다. 만찬 메뉴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언론은 조금 전 소식통을 인용해 만찬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북미 양쪽으로부터 메뉴를 승인받지 못해 담당자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측이 호화로운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매우 간소한 메뉴를 주문하고 있고 계속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만찬은 내일 본 회담이 어떤 분위기로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풍향계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공식 회담은 내일부터입니다. 주요 일정과 예상되는 의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내일 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주시죠. 네, 내일 회담 일정은 지난해 열렸던 1차 싱가포르 회담과 좀 다소 비슷합니다. 단독 회담에서 확대 회담 그리고 업무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 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공동 기자회견이나 1차 회담 때와 같이 양 정상이 산책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쯤 뒤에 열릴 만찬을 포함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5번은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은 내일 본 회담의 경우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의제 역시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북한과 미국의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좀 강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차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자 얘기대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까 관심이 높은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종전선언의 의미와 성격을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북한에게 큰 틀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로 종전선언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선 있고요. 반대로 이 종전선언이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데다가 이미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에 준하는 합의가 북미 양국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을 다시 한다고 해서 북한 측에게 추가적인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벌써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한 미국 인터넷 언론이 이 잠정 합의문을 입수했다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그 내용에는 북미 간 종전 선언이 나오는 것과 함께
북미 종전선언과 함께 미 전사자 유해를 미국에 추가로 송환을 하고 또 북한 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은 대신 남북 경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이 맞다면 미국보다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얻어가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평가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아직 열리기 전이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양 정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데다가 이 내용 자체도 지금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이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남북 경협과 관련된 기대감이 우리 정부 안에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례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이 바이오 제약 산업단지에 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물밑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그 결과를 열흘 안에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소득 등에 무관하게 고금리를 매기는 대출금리 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5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1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일찍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경련이 이번에도 새 회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오늘 총회를